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검은 우산들이 묘지 위를 까마귀 떼처럼 뒤덮고 있었고 빗소리는 사람들의 흐느낌마저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다. 나는 검은색 정장 어깨 위로 튀는 빗방울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관이 내려가는 구덩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구덩이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나의 처제 하윤 불과 3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던 그녀는 지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검은 상복은 그녀의 가녀린 몸을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초점을 잃은 텅 빈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혜훈아,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장모님인 경숙여사가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아내 지영이 황급히 장모님을 부축했지만 장모님의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소란 속에서도 혜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묘한 공포심마저 느꼈다. 금방이라도 저 여자가 빗물에 녹아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혜운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다. 처제.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나보다 한 발 앞서 그녀를 받아낸 건 나의 손이 동서이자 큰 형님인 상철이었다. 처제 정신 차려 여기 구급차 좀 불러. 상철 형님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혜운을 품에 안았다.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해 평소 냉철하고 위험 있던 형님의 얼굴이 저토록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형님의 품에 힘없이 안겨있는 하운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빗물이 그녀의 하얀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타까움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거부감이었을까? 굵은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비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가족들은 처가에 모였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장모님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아내 지영과 처형인 경희 역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화두는 단연 혼자 남겨진 혜운이었다. 밥은 먹는 거냐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준다며? 상철 형님이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습관처럼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어제 가봤는데 인기척도 없더라고요. 이러다 쟤 무슨 맘이라도 먹으면. 처형 경희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훔쳤다. 그 말에 장모님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서러운데. 쟤까지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란다. 엄마? 말이 왜 그렇게 심해? 누가 혜운이더러 남편 잡아먹었대? 아내 지영이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장모님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좀 써. 특히 김서방. 갑자기 불똥이 내게 튀었다. 장모님의 붉어진 눈이 나를 정면으로 향했다. 자네가 혜운이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옛날부터 자네 말을 제일 잘 따랐잖아. 우리 혜운이가 자네가 사준 거라면 껌뻑 죽었던 거 기억 안 나. 아, 예 장모님. 나는 당황하며 엉거주춤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대학생 때부터 처제는 유독 나를 잘 따랐다. 무뚝뚝하고 어려운 상철 형님과는 달리 나는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처제의 투정을 잘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여보, 아내 지영이 내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 회사 시간 조절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자유롭잖아. 나랑 언니는 학교랑 가게 때문에 매일 가보기 힘들어. 당신이 오가며 한 번씩만 들러줘. 밥이라도 챙겨 먹게. 그래, 동서. 자네가 제일 믿음직스러우니까 부탁하네.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내가 드나들기도 좀 그렇고.
이 상철 형님까지 거들고 나섰다. 그는 짐짓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 눈빛 깊은 곳에 스치는 묘한 안도감을 읽지 못했다. 그저 가족으로서 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 쓸게요. 출근길이랑 퇴근길에 들러서 상태만 확인하겠습니다. 나의 대답에 가족들의 표정이 일제히 밝아졌다. 마치 시한폭탄을 내 손에 넘겨준 사람들처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믿음직스러운 부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이틀 뒤 나는 처음으로 해운의 신혼집 벨을 눌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손에는 아내가 새벽부터 끓여준 전복죽과 마트에서 챙겨온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묵묵부답이었다. 처제 나야, 형부.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봐. 대답은 없었다. 현관문 너머에서는 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흘러나왔다. 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를까 잠시 고민했다. 장모님이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준 번호였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남편을 잃은 지 고작 일주일 된 여자의 집에 남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죽 식으니까 꼭 챙겨 먹어. 나중에 그릇 확인하러 다시 올 거야. 나는 짐짐한 목소리로 말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해운의 집을 찾았다. 메뉴는 바뀌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 앞에는 며칠 전 두고 간 음식이 상한 채 그대로 놓여 있기도 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8일째 되던 날밤 나는 결심을 하고 도어록 덮개를 올렸다. 띠디디디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처제 나 들어간다.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시큼한 술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거실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어 실내는 암흑천지였다. 나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다. 팥팥 형광등이 깜빡이며 거실을 비췄다. 그리고 드러난 광경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소주병과 와인병이 굴러다녔고 배달음식 용기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깨진 결혼사진 액자 유리가 카펫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 구석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다. 해운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며칠이나 씻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카락, 앙상하게 드러난 어깨뼈.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부, 갈라진 목소리였다. 퀭한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봤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왜 이제 왔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원망 같기도 했고 안도 같기도 했다.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병을 발로 치우며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미안해, 형부가 너무 늦게 들어왔지 문을 안 열어줘서 무서웠어요. 혜운이 갑자기 내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앙상한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형부.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얇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남녀의 포옹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붙잡는 구조의 손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코끝에 스친 것은 퀴퀴한 술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그녀의 살레음이었다. 그리고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고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이제 괜찮아. 형부가 왔잖아. 이제 혼자 아니야. 나는 아이를 달래듯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내 시선이 무심코 거실 탁자 아래를 향했다. 술병들 사이에 뒹굴고 있는 구겨진 담배꽁초 하나. 나는 순간 멈칫했다. 죽은 동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혜운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 담배는 누구의 것일까? 누군가 다녀갔나? 의문이 스쳤지만 품 안에서 흐느끼는 혜운의 울음소리에 생각은 금세 흩어졌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진정시켜야 했다. 나의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어둡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이후 혜운의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은 내게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고 술병을 갖다 버리는 뒤치다꺼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문은 점차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갔다. 형부 오셨어요.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도어록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자 해우니 현관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 같은 몰골로 소파 구석에 박혀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칙칙한 무채색 트레이닝복 대신 옅은 분홍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밥은 챙겨 먹었어. 네, 형부가 사다 주신 갈비찜 데워 먹었어요. 진짜 맛있던데요. 혜운이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죽은 동서가 왜 그렇게 처제를 아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다행이네. 아 참, 거실 형광등 깜빡거린다며 내가 새 거 사왔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마트 봉투를 들어보였다. 어머, 죄송해서 어쩌죠. 그냥 관리실에 부탁해도 되는데. 관리실 아저씨들 늦게 퇴근하시잖아. 남자가 있는데 뭐 하러 남한테 부탁해. 비켜봐. 나는 익숙하게 거실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 낡은 형광등을 빼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동안 해우는 의자 아래서 내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형부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다. 내가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셔츠가 당겨져 올라갔고 허리춤이 살짝 드러났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 엉덩이 근처에서 서성이는 그녀의 기척이 신경 쓰였다. 자, 불 켜봐. 팥팥 환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와, 진짜 밝아졌다. 역시 형부밖에 없어요. 혜운이 아이처럼 손뼉을 쳤다. 의자에서 내려오는 나를 향해 그녀가 생긋 웃어 보였을 때 나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집에서는 아내 지영에게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 혹은 분리수거 당번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전구를 갈아주고 막힌 싱크대를 뚫어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줄 때마다 해오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인 양 바라봐 주었다. 그 존경 어린 눈빛,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태도. 그것은 중년의 남자가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은밀하게 충족시켜주고 있었다. 사건은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에 일어났다. 그날은 혜운의 집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들른 참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배수관을 뚫고 나자 혜운이 미안한 표정으로 얼음물을 챙겨왔다. 형부 땀 좀 보세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녀가 건넨 유리잔 표면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땀을 닦으며 물을 들이켰다. 이제 좀 살겠네. 배수관이 꽉 막혔더라. 머리카락 뭉치가 이만큼이나 나왔어. 징그러워. 죄송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걸 잘 못해서. 혜운이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평소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테이블 위의 과일 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주려던 찰나였다. 툭 그녀의 팔꿈치가 탁자 모서리에 놓여있던 물컵을 치고 말았다. 아신디에요. 어머, 저 차가운 물이 내 바지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와이셔츠가 젖어 투명하게 살에 달라붙었고 바지 사타구니 쪽으로 물이 흥건하게 번졌다.
어머, 어떻게 미쳤나 봐, 내가. 혜운이 사색이 되어 휴지를 뽑아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닦으면 돼. 내가 손을 저었지만 당황한 혜운은 이미 내 몸을 닦기 시작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거 얼룩지면 안 되는데. 그녀의 하얀 손이 내 가슴팍을 문질렀다. 젖은 셔츠 위로 그녀의 손바닥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급하게 가슴을 닦아내고는 곧바로 물이 쏟아진 바지 쪽으로 손을 내렸다. 처제. 내가 황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 안쪽 위험한 곳 바로 위에서 멈췄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분주하던 거실에는 빗소리와 거칠어진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내 손에 잡힌 그녀의 손목은 가늘고 뜨거웠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혜운이 짧은 탄성을 내뱉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나 역시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셔츠 너머로 미친 듯이 뛰는 내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질 것만 같았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경고등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한다. 화를 내거나 웃어넘기며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게 형부로서 가족으로서 맞는 행동이다. 하지만 내 몸은 이성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코끝에 맴도는 그녀의 샴푸 향기내 허벅지 위에 머무는 손의 감촉, 그리고 젖은 옷 사이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형부?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물기보다 더 축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옷, 갈아입으실래요? 남편 옷, 아직 안 버린 거 있는데. 그 제안은 단순한 호의였을까? 아니면 초대였을까?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을 대가 크게 움직였다. 잡고 있던 그녀의 손목을 아주 천천히 아쉬움을 꾹 눌러 담아 놓아주었다. 아냐, 금방 마를 거야. 이만 가볼게. 지영이가 기다려. 나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혜우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기 직전 그녀가 나를 보며 짓던 그 표정을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쉬움이었다. 명백한 아쉬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젖은 셔츠가 가슴에 달라붙어 꼴사나웠지만 나는 그 차가운 축축함이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흥분되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죄책감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덮어버릴 만큼 심장이 뛰고 있었다. 미쳤어, 강도현. 넌 미친놈이야. 스스로에게 욕을 퍼부었지만 내 입꼬리는 비열하게도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핑계를 만들어 다시 이 집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빗속을 달리는 차창 밖으로 혜운의 집 거실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고 유혹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여름의 장마는 유독 길고 거칠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이 치던 밤, 내 인생의 둑도 기어이 무너지고 말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아내 지영은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꼬처제였다. 여보세요? 깍 형부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한 비명과 함께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운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형부, 무서워요? 베란다 창문이 깨질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서. 흑흑, 빨리 좀 와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 뒤로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금방 갈게. 문단속 잘하고 있어. 나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잠든 아내를 확인한 뒤 메모지에 급하게 휘갈겼었다. 창고 쪽에 비가 샌다 해서 급하게 나가봐. 먼저 자. 거짓말이었다.
내 인생 첫 번째 완벽한 외박을 위한 거짓말.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내 심장은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기대감 때문인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혜운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부, 문을 열자마자 혜운이 내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다. 비에 젖은 내 몸을 개의치 않고 파고드는 그녀의 천. 나는 엉겁결에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녀의 몸은 공포로 인해 혹은 추위로 인해 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나는 그녀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거실불을 켜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일까. 혜우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얇디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빗물에 젖은 내 옷이 닿았던 그녀의 가슴 부분이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얇은 실크 천 너머로 도드라진 유두의 윤곽 허벅지까지 깊게 파인 슬릿 사이로 드러난 하얀 맨살. 아, 창문이... 그녀는 자신의 차림새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베란다를 가리켰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베란다로 향했다. 강풍에 잠금 장치가 헐거워진 창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사만 조이면 돼. 금방 해줄게.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창문을 고정했다. 드라이버를 돌리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 좁은 공간에 가득 찬 그녀의 향기. 그리고 아까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촉이 계속해서 뇌리를 어지럽혔다. 수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혜우는 와인병과 잔 2개를 탁자에 놓고 있었다. 그냥 가시게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보다 더 축축하고 끈적하게. 한 잔만 해요. 진정 좀 하게. 저 오늘 혼자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홀린 듯 소파에 앉았다. 혜은이 내 맞은편이 아닌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잔을 채워주며 몸을 숙이자 느슨한 슬립의 어깨끈이 흘러내렸다. 깊게 파인 가슴골이 적나라하게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독주를 마시듯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뜨겁게 내려갔다. 형부, 저 많이 힘들어요. 언니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마다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서워서. 혜은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 위에 놓였다. 형부 아니었으면 저 벌써 따라 죽었을 거예요. 형부만 절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서. 혜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알잖아요. 형부도 저 여자로 느끼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물 젖은 눈동자가 도발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형부, 아니 오빠. 그녀가 내 입술을 향해 다가오며 속삭였다. 오빠라는 그 호칭,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혜은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거칠게 그녀의 뒷목을 감싸쥐고 입술을 덮쳤다. 혜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벌렸다. 부드러운 혀 달콤한 와인향, 그리고 터질 듯한 심장박동,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듯 격렬하게 얽혀들었다. 나는 그녀의 얇은 슬립을 거칠게 걷어 올렸다.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고 내 손은 주저없이 그녀의 은밀한 곳으로 향했다. 앙, 오빠, 좋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신음소리는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다. 죄책감 따위는 이미 욕망의 불길 속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짐승처럼 뒤엉켰다. 아내의 얼굴, 상철 형님의 얼굴,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에 있는 혜운의 젖은 눈동자와 뜨거운 몸뚱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순간 나는 쾌락과 함께 지독한 파멸의 냄새를 맡았다. 사랑해, 사랑해, 하윤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럽고 추악한 자기 합리화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나는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창밖의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마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혹은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낙인을 찍으려는 듯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죄책감이란 감정은 참으로 간사했다. 처음 선을 넘었을 때 나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불안과 공포는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마약 같은 설렘과 도파민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더 이상 축 늘어진 어깨의 40대 가장이 아니었다. 흰머리를 염색하고 아내가 사준 칙칙한 셔츠 대신 백화점에서 새로 산 세련된 핏의 슈트를 입었다. 평소 바르지 않던 쿨워터 향의 스킨로션 냄새가 내 몸에서 은은하게 풍겼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잘 풀리나 봐. 얼굴이 폈네 폈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내 지영이 흐뭇한 표정으로 내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찔끔했지만 내 입에서는 능숙한 거짓말이 흘러나왔다. 뭐? 대형 거래처랑 계약건이 잘 돼서 그래. 당분간은 접대 때문에 늦는 날이 많을 거야. 그래요, 다행이네. 당신 힘든 거 싫지만 그래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고생해요, 여보. 아내는 나를 믿었다. 12년간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던 성실한 남편. 그 견고한 신뢰가 지금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 되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을 나섰다. 하지만 내 차의 내비게이션이 향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오후 2시. 나는 업무를 핑계로 사무실을 빠져나와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다. 혜운을 위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아내에게는 생활비 아껴 쓰라며 잔소리를 하던 내가 혜운을 위해서는 200만 원이 넘는 명품 목걸이를 일시불로 결제하고 있었다. 점원이 건네는 포장된 쇼핑백을 받아든 손이 짜릿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다. 나의 능력, 나의 사랑, 그리고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남자로서의 과시였다. 혜운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갓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에 헐렁한 셔츠 하나만 걸치고 나를 맞이했다. 오빠. 그녀가 내 목에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다. 형부라는 호칭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는 그저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보고 싶어서 혼났어? 자, 이거. 나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 이게 뭐예요? 혜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포장을 뜯고 반짝이는 목걸이를 확인한 그녀가 감동에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받아도 돼? 너한테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잖아. 이제 내가 다 보상해줄게. 나는 그녀의 뒤로 돌아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가녀린 목선에 차가운 금속이 닿자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그 목덜미에 진하게 키스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달콤한 살냄새가 나를 또다시 흥분시켰다. 우리는 대낮에 침대 위에서 서로를 탐했다. 그녀는 뜨거웠고 적극적이었다. 죽은 동서와의 잠자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내 몸을 원했다. 나의 손길 하나하나에 과장될 만큼 반응해주는 그녀를 보며 나는 내가 대단한 남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오빠가 최고야. 진짜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절정의 순간 그녀가 내뱉는 그 말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이었다. 격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혜운이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사이였다. 나는 나른해진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었다. 아내에게는 금연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혜운의 집에서는 마음껏 피울 수 있다는 것도 이 이중생활의 묘미였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담배꽁초를 버리려던 순간이었다. 내 눈이 멈칫했다. 쓰레기통 안에 구겨져 있는 담배갑 하나. 파란색 던힐 프로스트.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만 국산 담배인 에세만 피운다. 죽은 동서 역시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 담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쓰레기통에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담배갑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피다만 꽁초가 2개 들어있었다. 필터 끝이 씹혀있는 꽁초. 누구지 남자가 왔었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배신감, 의심, 질투가 한꺼번에 소용돌이쳤다. 혜운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매일 밤 내게 전화해 외롭다고 울던 여자다. 나만 바라보는 여자다. 오빠 뭐 해요? 등 뒤에서 혜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담배갑을 등 뒤로 감췄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물어봐야 했다. 혜운아. 네. 나는 구겨진 던일 담배갑을 그녀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이거 누구 거야? 순간 혜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나는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울상을 지었다. 아, 그거?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해요, 오빠. 실망시켜서.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여기 있냐고. 사실은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서 술 마시는데 자꾸 죽은 그이 생각이 나서 편의점 가서 사와서 한 대 피워봤어요. 근데 너무 독해서 못 피우겠더라고요. 바로 버렸어요.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오빠한테는 이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저 진짜 나쁜 년인가 봐요. 그녀가 훌쩍이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아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맹점이 많은 변명이었다. 편의점에서 보통 여자들이 처음 고르는 담배치고는 독한 것이었고 필터가 씹힌 자국은 습관적인 흡연자의 흔적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지금 내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으니까. 내가 쌓아 올린 이 달콤한 판타지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으니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대신 몸에 안 좋으니까 앞으론 하지 마. 나는 바보처럼 그녀를 위로하며 꽉 끌어안았다. 혜우는 내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어깨 너머로 향한 그녀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보지 못했다. 그 담배가 누구의 기호품인지 내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기억을 더듬어 봤더라면, 그랬다면 파국은 조금 더 일찍 혹은 다른 형태로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늪에 빠진 짐승처럼 눈을 감고 그저 이 위험한 온기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혜운이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중년의 사내. 뒷모습만 봐도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는 현관을 나서며 느긋하게 허리춤에 벨트를 고쳐 매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터질 듯 요동쳤다. 설마,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복도 센서 등이 켜지며 그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상철 형님, 나의 손이 동서이자 혜운의 큰 형부. 부동산 재벌, 우리 집안의 기둥, 그리고 아내의 존경하는 형부. 내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한우 선물 세트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형님이 왜 여기서 나와?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열려있던 현관문 사이로 혜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만 걸친 채 상기된 얼굴로 형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내가 올 때마다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오빠 조심히 가. 혜운의 입에서 흘러나온 오빠라는 호칭. 그것은 내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 상철 형님은 익숙하게 혜운의 볼을 톡 건드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래, 들어가라. 밥 잘 챙겨 먹고. 내 언니들한테는 비밀 잘 지키고 있지. 당연하지, 내가 애야. 혜운이 콧소리를 내며 형님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형님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담배 한 갑을 꺼내 입에 물었다. 칙 라이터 불꽃이 일렁겼다. 형님이 깊게 빨아들인 연기를 혜운의
얼굴 옆으로 길게 내뿜었다. 그 순간 나는 비상구 철문 틈새로 그 담뱃갑을 똑똑히 보았다. 파란색 더닐 프로스트. 지난번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필터가 씹혀있던 바로 그 담배였다. 아,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쓰레기통의 담배꽁초 해운의 어설픈 변명, 그리고 가끔씩 그녀에게서 느껴지던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 그 모든 것이 상철 형님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녀가 외로워서 담배를 배웠다며 안쓰러워했다. 그녀를 위로하겠답시고 명품 목걸이를 사다 바쳤다. 나는 짐승 같은 두 남녀를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처럼 비상구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았다. 다음 주에 또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하고. 응, 오빠. 사랑해. 허허, 이 여우 같은 건. 형님이 해운의 엉덩이를 툭 치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해운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띠리릭,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센서등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한우 세트가 바닥에 뒹굴었다. 붉은 고기, 핏물이 마치 내 마음에서 흐르는 피처럼 느껴졌다. 배신감, 분노 아니었다. 그것은 더 원초적인 모멸감이었다. 나는 내가 해운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다. 그녀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녀의 관리 대상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평소 은근히 나를 무시하던 상철 형님과 구멍 동서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형님은 알고 있었을까? 내가 이 집을 드나든다는 것을, 아니면 우리 둘 다 저 여우 같은 연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가? 이가 갈렸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금 당장 배를 누르고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고 싶었다. 해운의 머리채를 잡고 묻고 싶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우리가 나눈 그 뜨거운 밤들은 다 뭐였냐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 또한 파멸한다. 아내, 딸, 나의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끝장난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바닥에 떨어진 한우 세트를 발로 걷어찼다. 해운아, 그리고 상철 형님, 어둠 속에서 내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사랑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었고 존경은 경멸이 되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15층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이 더럽고 추악한 게임 내가 끝내주겠다고. 하지만 그냥은 안 끝낸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뜨거워진 내 얼굴을 때렸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해운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빠 오늘 안 와 보고 싶은데, 하츠. 나는 액정 화면을 내려다보며 비틀린 웃음을 터뜨렸다. 역겨웠다. 그리고 동시에 지독하게 잔인해지고 싶어졌다. 나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비상구 문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상철 형님이 콧노래를 흥얼거려 유유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나는 짐승처럼 그 뒤를 밟았다. 비는 그쳤지만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형님은 단지 구석진 곳에 있는 야외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검은색 대형 세단이 가로등 불빛 아래 번들거리고 있었다. 형님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아, 나의 주먹이 상철 형님의 광대뼈에 정통으로 꽂혔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형님이 비틀거리며 차 보닛 위로 쓰러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차키와 그 빌어먹을 파란색 담뱃갑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너 이 새끼 미쳤어. 형님이 당황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았다. 평소에 그 거만하고 점잖던 회장님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형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냐.
형님이 사람이야. 나는 형님의 멱살을 잡고 차문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인자한 척 도덕적인 척 설교를 늘어놓던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혜은이, 처제야 죽은 동서 아내라고 형님이 어떻게 처제한테 손을 대 내 고함 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 쳤다. 경비실 쪽을 힐끔거린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표정을 싹 바꿨다. 당황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특유의 능글맞고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다. 이거 놔, 옷 구겨진다. 형님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담뱃갑을 주워 먼지를 털며 피식 웃었다. 동서자네 오해하나 본데 내가 억지로 그런 거 아니야. 뭐 서로 좋아서 그런 거라고. 외롭다잖아, 힘들다잖아. 그래서 위로해준 것뿐이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위로 그 짓거리가 위로야. 그럼 자네는 형님의 낮은 목소리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자네는 여기 왜 왔는데 이 시간에 빈손으로 처제 집 앞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형님의 눈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다. 조소였다. 너도 나와 똑같은 놈이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공범자를 바라보는 눈빛. 설마 자네 혼자만의 수뇌보라도 찍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형님이 킬킬거리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이 뱀처럼 소름 끼쳤다. 꿈깨 동서. 혜운이 걔 보통 아니야. 자네가 챙겨주는 알뜰한 살림살이, 내 지갑에서 나오는 용돈. 걔는 둘 다 필요한 거야. 정서적인 호구랑 물주. 딱 좋잖아. 닥쳐. 그 입 다물라고. 나는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님이 내 팔을 가볍게 막아냈다. 덩치로나 완력으로나 평생 거친 건설 현장을 누벼온 형님을 내가 이길 수는 없었다. 형님은 내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는 내 귀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촌스럽게 굴지 마. 자네나 나나 지금 이 바닥에서 뒹굴면 둘 다 죽는 거야. 처형 자신의 아내 이랑 처제, 나의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네 식자재 납품처 다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협박이었다. 그리고 뼈아픈 팩트였다. 형님의 말대로였다.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봤자 파멸하는 건 우리 두 가정이었다. 형님이 나를 밀쳐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혜은이 걔도 그걸 원해. 자네한테서 받는 사랑이랑 나한테서 받는 안정감. 윈윈, 윈윈 아니냐. 역겨워. 당신 진짜 쓰레기야. 그래, 우린 쓰레기야. 자네도 포함해서. 형님은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붉은 피가 섞인 침이었다. 선택해. 여기서 다 까발리고 같이 자폭하든지 아니면 모른 척 입 다물고 즐기든지. 나는 상관없어. 잃을 게 많은 건 자네 쪽일걸. 형님은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이 걸리고 육중한 세단이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붉은색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터진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하지만 나를 더 아프게 한 것은 형님의 주먹이 아니라 그의 말이었다. 자네나 나나 똑같아. 걔는 둘 다 필요한 거야.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내가 걷어찼던 한우 세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일그러지고 비겁하고 초라한 중년 남자의 얼굴. 나의 사랑은 형님에게 호구지두로 조롱당했고 혜운에게는 옵션 중 하나로 전락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혜운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나는 차에 올라타 미친 듯이 핸들을 두드렸다. 으악, 괴성이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그 더러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비참해서였다. 형님의 말이 맞았다. 나는 폭로할 용기가 없었다. 아내와 딸을 잃을 수도 내 사업을 망칠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형님과 공범이 되어야 했다. 이 기막힌 동서지간의 공유를 묵인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 나를 장난감 취급한 혜운이, 그리고 나를 개무시한 상철 형님. 두고 봐. 내가 이대로 호구로만 남을 것 같아. 나는 룸미러를 보며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순진하고 우직했던 김도연은 그 주차장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건 상처 입고 독이 오른 짐승 한 마리뿐이었다. 나는 차를 돌려 다시 해운의 오피스텔로 향하지 않았다.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돌아가서 칼을 갈아야 했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하게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 지영이 나를 반겼다. 어머, 여보 입술이 왜 그래? 어디서 싸웠어? 놀란 아내가 달려와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혜운의 손과는 다른 거칠지만 편안한 온기. 아니야, 어두워서 넘어졌어. 조심 좀 하지. 얼른 씻어요. 약 발라줄게.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더러운 짓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혜운이가 될 것이었다. 상철 형님과 주차장에서 헤어진 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핸들을 돌려 다시 혜운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분노가 차갑게 식어 혐오감으로 변해 있었다. 형님이 남긴 혜운이도 그걸 원해 라는 말이 귓가에서 윙윙 거렸다.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형부와 제부 두 남자를 동시에 받아들였는지. 띠띠띠띠 익숙한 도어록 소리가 오늘따라 처형장으로 들어가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혜운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방금 전 형님을 배웅할 때 입었던 그 얇은 실크 가운 차림 그대로였다. 오빠 다시 온 거야? 연락도 없이. 혜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굳어졌다.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살기 등등한 눈빛. 오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오려도 했다. 나는 그녀가 다가오지 못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아. 응, 앉으라고. 나의 고함에 혜운이 어깨를 움찔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아까 형님이 떨어뜨렸던 그리고 내가 주차장 바닥에서 주워온 파란색 더닐 담뱃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줬다. 탁 담뱃갑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혜운의 와인잔 앞에 멈췄다. 혜운의 시선이 담뱃갑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거 주인 만났어. 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주차장에서 상철 형님 만났다고. 하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긍정이었다. 말해봐.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 인간이랑 뒹굴었냐고. 나 만나기 전부터야. 아니면 양다리 걸치면서 간 본 거야. 내가 소파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혜운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잘못, 그게 잘못이라는 말로 끝날 일이야. 우린 가족이야. 형님이랑 나는 동서지간이라고. 네가 인간이면 어떻게 우리 둘을. 나는 말이 막혀 가슴을 쳤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비참함이었다. 재밌었니 형님. 갔다가 내가 오면 또 받아주고. 아주 살판났었어. 내가 호구로 보였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혜운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 무서웠단 말이야. 남편 죽고 빚쟁이들 찾아오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 혜운이 바들바들 떨며 말을 이었다. 큰 형부는 해결사였어. 남편이 남긴 빚 가게 문제 큰 형부가 다 막아줬어. 돈도 주고 보호막도 되어줬어. 거절할 수가 없었어.
오빠라고 부르라는데 안기라는데 어떻게 거절해. 당장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녀의 고백은 추악하면서도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상철 형님은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샀던 것이다. 그럼 나는 뭔데? 내가 허탈하게 물었다. 혜운이 울먹이며 나를 바라봤다. 오빠는 사랑이었어. 웃기지 마. 진짜야. 큰 형부는 무서워. 그냥 잠자리만 원해. 금리에 지긋했는데 오빠는 달랐잖아. 전등 갈아주고 밥 챙겨주고 나 아껴줬잖아. 나 오빠 만날 때만 진짜 행복했어. 오빠 품에서만 숨 쉴 수 있었단 말이야. 혜운이 소파에서 내려와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큰 형부는 현실이고 오빠는 꿈이었어. 나한테는 둘 다 필요했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나 무너질 것 같았단 말이야. 이거 놔 더러우니까. 나는 그녀를 발로 밀쳐냈다.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넌 그냥 외로움을 채워줄 도구가 필요했던 거야. 돈줄놈 하나, 감정 쓰레기통 하나. 그거잖아. 내 말에 혜운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맞아. 나 나쁜 년이야. 쓰레기야. 근데 오빠, 나 이제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가 내가 알던 그 순수하고 가녀린 처제가 맞나 싶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혜운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결핍이 만들어낸 괴물. 끝내자.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님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죽은 동서 볼 낯도 없니? 내가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가면 죽어버릴 거야. 등 뒤에서 혜운의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혜운이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혜운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다. 가지마. 오빠 가면 나 진짜 죽어. 어차피 남편도 없고 오빠도 버리면 나 살 이유 없어. 여기서 피 흘리고 죽어버릴 거야. 가족들 다 보게. 너 미쳤어. 그래 미쳤어. 외로워서 미쳤고 사랑받고 싶어서. 미쳤어. 그러니까 가지마.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녀의 손이 떨리며 날카로운 유리끝이 하얀 손목 피부를 찔렀다. 붉은 핏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하지마. 내려놔. 나는 기겁하며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유리 조각을 빼서 멀리 던져버렸다. 혜우는 내 품에 힘없이 쓰러지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오빠? 가지마.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그녀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는 여전했다. 혐오감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품에서 아이처럼 떨며 우는 이 여자를 뿌리치고 나갈 용기가 나에게는 없었다. 그녀가 죽어버린다면 그 죄책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녀의 천을 기억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미워했으면서도 그녀가 내 품에 안기자 안도감을 느끼는 내 자신이 소름 끼치게 싫었다. 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나는 덫에 걸렸다. 상철 형님이라는 거대한 벽과 혜운이라는 깊은 늪 사이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혜운이 내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다. 오빠, 큰 형부한테는 비밀로 해줘. 응, 우리 셋.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돼. 내가 더 잘할게.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녀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공유. 형님과 나 그리고 하은. 이 기형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제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뺨을 때리고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 손길에 혜운이 안심한 듯 더 깊이 파고들었다. 거실 바닥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것은 연인의 포옹이 아니라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는 공범자들의 맹세와도 같았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겠구나. 장모님의 65번째 생신이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상철 형님이 예약한 곳이었다. 평소라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에 입이 딱 벌어졌겠지만 오늘 내게는 그 화려한 음식들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아이고, 큰 사위 덕분에 내 입이 호강하네. 고마워요. 김서방도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고. 장모님은 상석에 앉아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양옆에는 내 아내 지영과 처형 경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나와 상철 형님이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우리 맞은편 정확히 두 남자 사이의 정중앙 자리가 비어 있었다. 주인공은 항상 늦게 나타나는 법이니까. 혜은이 이 기집애는 왜 안 와? 엄마 생신인데 늦고 난리야. 제 처형 경희가 혀를 찼다. 그때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렸다.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혜은이 등장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적어도 나와 상철 형님에게는 그랬다. 평소 수수한 옷차림을 즐기던 혜은이 아니었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붉은색 니트 원피스에 입술은 쥐를 잡아먹은 듯 새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였다. 내가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사주었던 바로 그 명품 목걸이. 아내에게는 거래처 선물용이라고 둘러대고 영수증을 숨겼던 그 물건이 지금 보란 듯이 내 눈앞에서 찰랑거리고 있었다. 미친. 저걸 하고 오다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옆에 앉은 상철 형님도 헛기침을 하며 물컵을 들이켰다. 형님 역시 혜운의 도발적인 차림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 혜운아, 너 오늘 되게 예쁘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내 지영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혜운은 자리에 앉으며 우리 두 사람을 향해 눈웃음을 쳤다. 그냥 엄마 생신이잖아. 그리고 요즘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그녀의 시선이 나와 형님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다.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상철 형님은 평소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장모님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덜덜 떨리는 다리가 내 허벅지에 닿을 정도였다. 문제는 술이었다. 혜운이 빈속에 영어프 소주를 들이켜기 시작했다. 혜운아 천천히 마셔. 너 그러다 취해. 처형이 말렸지만 혜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언니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리고 나 요즘 술 좀 늘었어. 누구 덕분에? 혜운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서방 덕분이지 뭐. 제부가 혼자 사는 처제 챙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치 여보. 아내 지영이 내 팔짱을 끼며 거들었다. 그 순진한 칭찬이 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맞아요. 우리 작은 형부 진짜 최고야. 자상하고 섬세하고 밤에도 잘 챙겨주고. 푹 상철 형님이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다. 밤에 뭘 챙겨줘. 처형 경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니, 밤에 무섭지 말라고 문단속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치, 형부. 혜운이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풀려 있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명백한 조롱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두 남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꼴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감췄다. 제발 그만해라 혜운아. 하지만 그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 타깃은 상철 형님이었다. 혜운은 술병을 들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형님 쪽으로 다가갔다. 큰 형부 한 잔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형님이 굳은 표정으로 잔을 내밀었다. 혜운은 술을 따르다 말고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큰 형부는 참 든든해. 능력도 좋고 힘도 세고. 남자는 역시 힘이 좋아야지. 안 그래요 언니? 처형 경희가 깔깔 웃었다. 얘가 취하더니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 내 형부가 힘은 좋지.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는 거고.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나와 상철 형님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막아, 네가 막아. 형님이 막아요? 저러다 사고칩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절박한 텔레파시가 오갔다. 그때였다. 아내 지영의 시선이 혜운의 목걸이에 꽂혔다. 어머, 근데 혜운아, 그 목걸이 뭐야? 되게 비싸 보인다. 로고가. 시싸 아니야. 심장이 멈췄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카드로 긁은 바로 그 브랜드였다. 상철 형님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사준 거냐? 라고 묻는 눈빛이었다. 혜운이 목걸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예쁘지?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누구한테 남자친구 생겼어.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운에게 집중됐다. 장모님까지 눈을 반짝였다. 혜운은 뜸을 들였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움직였다. 붉은 입술이 달싹였다.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정적.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식탁볼을 쥐어뜯을 듯 움켜쥐었다. 여기서 형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인생은 끝이다. 누군데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아내가 재촉했다. 혜운이 나를 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니, 그냥 동호회에서 만난 오빠야. 아직 비밀이야. 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다행히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묻혔지만 내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상철 형님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술 기운이 완전히 오른 하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렸다. 아, 덥다. 형부들, 나 좀 부축해줘요. 화장실 가고 싶어. 아내와 처형이 일어나려 했지만 혜운이 손을 저었다. 아니, 언니들은 앉아있어. 형부들이 힘세잖아. 나 좀 일으켜줘. 그녀가 막무가내로 양손을 뻗었다. 한 손은 내게, 다른 한 손은 상철 형님에게. 이 기이한 광경. 두 명의 불륜남이 자신들의 내연녀를 양쪽에서 부축해야 하는 상황. 형님과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혜운을 부축했다. 혜운의 뜨거운 몸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룸 밖으로 나오자마자 혜운이 우리 두 사람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재밌지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아.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훅 끼쳤다. 너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상철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조용히 해 처제. 진짜 다 망치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혜우는 복도 한가운데서 흐느적거리며 우리를 올려다봤다. 초점 없는 눈으로 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요 오빠들. 나 오늘 생일 선물 아직 못 받았어. 나 떠나게 하지 마. 나 버리면 그 식탁 위에서 다 불어버릴 거야. 누가 더 테크닉이 좋은지 누가 더 변태 같은지 우리 언니들한테 다 말해줄 거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킬킬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나와 상철 형님은 복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번엔 내가 말리지 않았다. 나도 한 대 피우고 싶을 지경이었으니까. 동서. 형님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전현 시한폭탄이야. 오늘 봤지. 언제 터질지 몰라. 터지면 자네랑 나 둘 다 죽는 거야.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할 수 없었다. 오늘 겪은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사랑 연민, 그런 건 사치였다. 지금은 생존이 문제였다.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형님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나를 쳐다봤다. 치워야지. 우리 눈앞에서 아주 멀리.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사업가의 냉정한 계산이자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의 비열한 결단이었다. 공조하자 동서. 이번 한 번만. 전연 처리하는 것까지만. 형님이 내민 손. 나는 그 더러운 손을 잡았다. 룸 안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호호 우리 남편들이 혜운이 챙기느라 고생이네.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장모님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3일 뒤 나는 상철 형님의 호출을 받았다. 장소는 형님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 사무실이었다. 늦은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무실은 적막했고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왔나 동서, 앉게. 형님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시간을 태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주 한 병과 얼음통, 그리고 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형님의 맞은편에 앉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시가 연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형님은 내 잔에 술을 따르며 비릿하게 웃었다. 자네 얼굴이 반쪽이 됐군. 잠은 좀 자나? 형님은 잠이 오십니까? 내가 쏘아붙이듯 물었다. 형님은 킬킬거리며 잔을 부딪혀 왔다. 잠 못 자지. 그 미친년이 언제 내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형부가 내 팬티 색깔 알아요 라고 떠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나. 형님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취해 있었지만 그 안의 동공은 뱀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그래서 불렀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자네나 나나 공멸이야. 형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뭡니까? 싱가포르행 편도 티켓 그리고 현지 법인 채용 계약서야.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비행기표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싱가포르, 내 지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지사야. 혜은이 전공이 뭐였지? 영어 영문학이었나? 대충 사무직으로 꽂아주기로 했어. 연봉도 섭섭지 않게 책정했고. 형님은 시가제를 털며 말을 이었다. 거기 가서 3년만 썩다 오라고 해. 그 정도면 우리 처제들도 잠잠해질 거고 혜은이 전현도 정신 좀 차리겠지. 눈에서 멀어지면 오히려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야. 완벽한 유배 계획이었다. 돈과 직업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쌌지만 실상은 입을 막아 해외로 쫓아내는 짓이었다. 혜은이가 간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지난번 생일 파티 때 보여준 광기를 생각하면 그녀가 순순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안 간다고 하면 형님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자네가 가게 만들어야지. 뭐라고요? 돈은 내가 댄다. 채집이 오피스텔 품위 유지비까지 넉넉하게 챙겨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야. 물주 역할. 형님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설득은 자네 몫이야. 정서적 호구 역할. 형님, 생각해봐 동서. 혜은이가 내 말을 듣겠나 걔한테 나는 그냥 돈 줄이고 섹스 파트너야. 내가 가라고 하면 돈으로 날 버리는구나 하고 반발해서 당장 언니들한테 다 불어버릴걸. 형님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자네는 달라. 걔는 자네를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자네가 설득해. 해. 너를 위해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만 떨어져 있자. 새 출발해라. 뭐 그런 달콤한 개소리들 있잖아. 자네가 잘하는 거. 치욕스러웠다. 형님은 나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 혜은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녀를 쫓아내는 칼잡이 역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못하겠다면 뭐, 다 같이 죽는 거지. 형님이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지금 처형강한테 전화해서 다 까발릴까? 여보, 내 동서가 처제랑 바람났대. 나는 말리다가 엮인 거야 라고 선수치면 나는 반쯤 죽고 끝나겠지만 자네는 사회적 매장이야. 자네 와이프 성격 알잖아. 결벽증 있는 거.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걸. 협박이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상철 형님은 돈으로 어떻게든 수습할 구멍이 있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양주잔을 잡았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생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울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잡던 혜은의 얼굴이 겹쳐졌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지키고 파멸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비겁한 중년 가장이었으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한참 만에 내가 입을 열었다. 말해봐. 혜운이 싱가포르 가서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 마무리되면 형님도 혜운이랑 완전히 끝내십시오. 연락도 하지 마세요. 형님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순정파 나셨네. 걱정 마. 나도 지긋지긋해. 걔 보내고 나면 내 번호도 바꿀 거니까. 형님이 잔을 들어 올렸다. 자, 이걸로 합의된 거다. 이번 주 내로 처리해. 비행기표 날짜 늦어지면 위약금 물어야 하니까. 나는 내 잔을 들어 형님의 잔에 부딪혔다. 책 맑고 첨가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건배가 아니었다. 두 명의 공범자가 맺은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형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시가를 물었고 나는 독한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 가슴 속 죄책감이 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 안에는 혜운의 추방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이제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녀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가면을 쓰고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러.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형님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욕망에 찌들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수컷의 얼굴. 나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었다. 숨이 막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세상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나는 혜운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탁탁탁.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내려오는 소리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혜운이 들어왔다. 그녀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와, 냄새 좋다. 오빠가 한 거야. 오늘 무슨 날이야.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내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끌어안았다. 등에 닿는 그녀의 볼이 따뜻했다. 내 재킷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추방 명령서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어서 씻고 와. 밥 먹자. 나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다. 혜우는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며 행복해했다. 지난번 생일 파티에서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차라리 미친년처럼 굴었다면 죄책감이 덜했을 텐데. 혜운아,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응, 오빠. 너? 여기 생활 정리하는 게 어때? 혜운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정리, 무슨 소리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품 안에서 형님이 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봐봐. 혜운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비행기 티켓과 채용 계약서가 나왔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당혹감, 의심,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나는 숨죽여 지켜봤다. 싱가포르, 편도 티켓.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은 기회야. 무역화 회사 한국 지사인데 연봉도 지금보다 2배고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너도 마음 추스르기 좋을 거야. 여기 있으면 자꾸 동서 생각만 나잖아. 나는 준비해둔 멘트를 앵무새처럼 읊어댔다. 혜우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티켓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거 큰 형부 작품이지? 심장이 덜컥했다. 역시 그녀는 눈치가 빨랐다. 돈직장 집, 이거 다 그 인간이 해준 거잖아. 오빠 능력 아니잖아. 그게 중요해. 형님이 도와준다고 할 때. 그래서 혜운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다. 둘이 짰어. 나 보내버리기로. 혜운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니들을 위해서겠지. 혜운이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있던 된장찌개에 뚝배기를 집어 던졌다. 와장창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박살이 났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두부와 호박이 거실 바닥에 흉물스럽게 널브러졌다.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래? 혜운이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큰 형부는 쓰레기니까 그렇다 쳐.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이니까. 근데 오빠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나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그녀의 손톱이 내 목을 파고들었다. 악에 바친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내가 물건이야 쓰다가 질리면 돈 몇 푼 쥐어주고 갖다 버리는 쓰레기냐고. 이거 놔 혜운아. 나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떼어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뚝배기 조각을 밟았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안 가. 죽어도 안 가. 차라리 여기서 다 까발리고 죽을 거야. 언니한테 전화할 거야. 그녀가 휴대폰을 찾아 식탁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덤벼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소파로 밀쳐버렸다.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소리를 질렀다.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너 진짜 우리가 다 죽길 바라는 거야? 너 때문에 형님이랑 나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네가 안 떠나면 내가 죽어. 내 가정이 깨지고 내 딸이 상처받고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나의 고백에 혜운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나를 멍하니 올려다봤다. 오빠가? 죽어? 그래.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불안해서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좀 떠나줘. 부탁이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녀의 사랑을 인질로 잡았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다. 혜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가 사라진 그 자리에 깊은 절망이 들어찼다. 오빠한테 나는 결국 짐이었구나. 공포였고. 나는 오빠가 내 구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빠의 지옥이었네.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그 처연한 미소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알았어.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갈게. 가줄게. 너무나 쉽게 나온 대답이라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다 들어줄게. 돈이 더 필요해. 나의 말에 혜운이 경멸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돈은 큰 형부한테 뜯어낼 거야. 오빠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피 묻은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출국하는 날 공항까지 배웅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비행기 티켓과 계약서를 챙겨들었다. 나가. 혜운아.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꺼져. 그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나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집 안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왕.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해냈다. 상철 형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내 가정을 지켜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승리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치는 비겁한 살인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상철 형님이었다. 처리됐나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갑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 같았다. 출국 당일이었다.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공항에 가지 않았다. 마지막 배웅은 하지 말라던 그녀의 경고를 핑계 삼아 나는 사무실에 처박혀 있었다. 하지만 눈은 계속해서 시계를 쫓고 있었다. 오후 2시. 비행기 이륙 4시간 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혜운님을 알았다. 여보세요? 지하 2층 주차장이야. 내려와. 짧은 한마디. 그리고 끊겼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지 말아야 한다. 형님과의 약속, 아내와의 평화,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재킷을 챙겨 입고 있었다. 마지막이잖아. 진짜 마지막이잖아. 스스로에게 비겁한 변명을 되뇌며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은 습하고 어두웠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궁거리는 그곳 구석진 기둥 뒤에 혜운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선글라스를 낀 혜운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타. 나는 홀린 듯 조수석에 올랐다. 차 안에는 낯선 방향제 냄새와 혜운의 향수가 뒤섞여 묘하게 어지러운 향을 내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 2개가 실려 있었다. 정말 떠나는구나. 공항 가는 길이야? 내가 어색하게 물었다. 혜운은 대답 대신 선글라스를 벗었다. 퉁퉁 부은 눈 하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빠가 원하던 대로 됐네. 나 떠나. 아주 멀리.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위해서? 혜운이 코웃음을 쳤다. 끝까지 위선적이네. 그냥 오빠가 살고 싶어서 버리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 그게 덜 역겨우니까.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주밍이 흘렀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오빠? 혜운이 불쑥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 잊을 거야. 어떻게 잊겠어. 평생 미안해하며 살 거야. 미안해하지 마. 대신 기억해.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 위로 올라왔다.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오빠가 나한테 미쳐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몸에 새겨줄게. 혜운이 내 넥타이를 잡아당겨 거칠게 입을 맞췄다. 이별의 키스라기보다는 공격에 가까웠다. 그녀는 내 입술을 씹어 먹을 듯이 파고들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혜운아,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어헤치고 벨트를 풀었다. 가만히 있어. 마지막이잖아. 오빠도 원하잖아.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욕망의 불길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나는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그녀를 내 위로 끌어올렸다. 좁은 차 안 핸들의 등이 찍히고 천장에 머리가 닿았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에욱, 오빠, 나빠? 진짜 나쁜 새끼야. 혜우는 신음 사이로 욕설을 뱉어냈다.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몸은 뜨겁게 나를 조여왔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너도 똑같아. 나도 거칠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그녀를 향한 미움 형님에 대한 질투,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한데 뒤섞여 폭발했다. 습기가 차오른 차창 밖으로 세상은 뿌옇게 지워졌다. 오직이 좁고 밀폐된 공간,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존재하는 지옥. 절정의 순간 혜운이 내 어깨를 잇는 힘껏 깨물었다. 악,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기억해. 평생 기억해. 이 아픔. 혜운이 내 귓가에 흐느끼며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열기가 식어가는 차 안에는 끈적한 비애만이 남았다. 혜운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눈물 자국을 지우고 다시 선글라스를 꼈다. 그녀는 순식간에 차가운 가면을 쓴 여자로 돌아와 있었다. 내려. 그녀가 앞만 보며 말했다. 혜운아, 가서 건강해라. 돈 필요하면 언제든. 닥쳐.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돈은 큰 형부한테 뜯어낼 거야. 오빠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그 평화롭고 위선적인 가정 지키면서.
그녀는 운전대를 잡았다. 다시는 보지 말자. 지옥에서나 봐. 나는 쫓겨나듯 차에서 내렸다. 내가 문을 닫자마자 혜운의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다.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렸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혜운이 남긴 마지막 낙인, 로브인. 나는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떠났고 내 비밀은 지켜졌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다. 쓰레기 같은 욕망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일탈의 쾌락을 사랑했던 걸까? 이제 와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내 지영이었다. 여보? 여보, 비 많이 오는데 퇴근 언제 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평온한 목소리. 지금 가. 금방 갈게. 나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혜운이 깨물어 피가 나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처를 숨기고 죄책감을 덮고 다정한 남편과 아빠의 가면을 다시 써야 한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평생 끝나지 않을 영이 얀지를 시작해야 했다. 3년. 뜨거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던 상처가 희미한 흉터로 굳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다. 상철 형님의 한남동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는 바비큐 파티가 한창이었다. 석양이 지는 한강뷰를 배경으로 최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 그리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다. 역시 형분의 집뷰가 최고야. 호텔이 따로 없다니까. 내 아내 지영이 감탄하며 와인을 흔들었다. 처형 경희가 으스대며 웃었다. 호호, 언제든지 놀러와.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인테리어 싹 다시 했잖아. 저기 거실에 걸린 그림 봤어, 저게? 요즘 제일 핫한 작가래? 상철 형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기를 썰고 있었다.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상한 가장의 표본이었다. 나 역시 그 옆에서 묵묵히 채소를 굽고 있었다. 겉보기에 우리는 완벽했다. 부유한 처형네와 성실한 우리 집, 우애의 좋은 자매들과 든든한 동서지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한 그림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것은 3년 전 우리가 공모하여 추방해 버린 한 여자의 눈물과 우리의 더러운 비밀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것을. 참 다들 이거 봤어. 과일을 깎아오던 아내 지영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혜운이 모바일 청첩장 왔어? 순간 고기를 썰던 상철 형님의 칼질이 멈췄다. 나 역시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다. 3년 만에 듣는 이름. 혜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가면을 썼다. 어머, 정말 어디 봐봐. 처형이 호들갑을 떨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어머어머, 얘 예쁜 것 좀 봐. 신랑도 훤칠하네. 싱가포르 현지 변호사라며? 응, 능력도 좋대. 혜운이 진짜 복도 많아. 거기 가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내가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액정 속 혜운은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3년 전 내 차 안에서 악에 받쳐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선 남자는 젊고 지적인 인상의 호남이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축하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질투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을 꽉 막았다. 그러게 말이야. 처제가 참 대견해. 거기서 혼자 자리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상철 형님이 너스레를 떨며 잔을 들어 올렸다. 자, 우리 막내 처제 앞날을 위해서 건배할까? 그래요? 여보, 건배.
챙!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형님은 와인을 들이키며 나를 향해 윙크를 보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니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역겨웠다. 그녀를 짓밟고 해외로 내쫓고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린 대가로 그녀가 행복해졌다니. 이 얼마나 기만적인 해피엔딩인가. 그녀의 행복조차 형님의 돈과 나의 배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가 드라마를 보는 사이 나와 형님은 테라스에 남았다. 밤이 되자 강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형님은 시가를 꺼내 물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동서. 형님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나? 네. 혜운이 결혼하면 이제 끝이야. 그쪽 남편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생겼으니 옛날 일 끄집어내서 자폭할 일은 없겠지. 형님은 난간에 기대어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다. 우린 이겼어, 동서. 가정도 지켰고 품위도 지켰어. 이게 어른의 방식이야. 형님은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내가 물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이었다. 형님이 피식 웃었다. 죄책감 그런 건 가난한 놈들이나 갖는 사치야. 우린 책임을 졌잖아. 걔 인생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줬어. 결과적으로 다 잘 됐잖아. 그럼 된 거야. 형님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래서 더 끔찍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성공한 포식자였다. 그리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건 나 역시 그 포식자의 곁에서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살아남은 기생충이라는 사실이었다. 들어가자. 재수씨 기다리겠다. 형님이 내 어깨를 툭 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형님의 손이 닿았던 어깨. 3년 전 혜운이 깨물어 흉터가 남은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감싸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 지영은 조수석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약간 취한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하니 행복해 보였다. 여보, 오늘 너무 좋았지? 그러네. 혜운이 결혼식 우리도 갈까 싱가포르 여행 겸 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바쁜데 무슨. 그냥 축의금이나 넉넉히 보내. 치 알았어. 당신은 참 낭만이 없다니까. 아내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가족 아무 일 없이 다들 건강하고 행복해서.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여보. 아내의 손이 운전대를 잡은 내 손등 위로 포개졌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나를 화상 입힐 듯 뜨겁게 느껴졌다. 아무 일 없이? 아내는 모른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썩은 늪 위에 덮어놓은 얇은 카펫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카펫 아래에는 배신과 거짓 그리고 한 여자의 피눈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나는 룸미러를 통해 내 얼굴을 쳐다봤다. 흰머리가 제법 늘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힌 중년의 남자. 그 남자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3년 전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요부 같은 처제에게 홀린 순진한 형부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공범이었다. 형님보다 더 비겁하고 더 잔인한 공범. 나는 사랑을 빙자해 욕망을 채웠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랑을 팔아넘겼다. 신호 대기 중 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숨이 막혔다. 갑자기 혜운의 마지막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오빠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그 평화롭고 위선적인 가정 지키면서. 그녀의 저주대로 되었다. 나는 살았다. 아주 잘 살고 있다. 좋은 집, 좋은 차, 다정한 아내 존경받는 가장의 탈을 쓰고.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알고 있다. 내 영혼은 3년 전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건 그저 껍데기뿐인 괴물이라는 것을.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 나의 안전하고 따뜻하고 지독하게 위선적인 나의 성챙으로.
이 완벽한 거짓말 속에서 나는 죽는 날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이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